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용기. 지은이는 기시미 이치로, 옮긴이는 이용태, 발행은 더 좋은 채입니다. 산다는 건 힘겹습니다. 삶은 고된 여정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모두들 현명해지고 강해져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일본 최고의 아들러 심리학 권위자로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들러 심리학을 만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움조차도 기꺼이 감당하라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그는 이 책 행복해질 용기에서 이제는 행복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자세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신과 마주하는 법.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고민에서 벗어나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남들과 마주하는 법.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와 마주하는 법.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일상 속 행복 찾기 등을 담아 우리 삶의 인생의 과제에 대한 아들러의 명쾌한 실천 지침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아들러 심리학. 우선 이 책을 통해 아들러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아들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소개하겠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운영하던 빈 정신분석협회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학설상 대립을 하면서 빈 정신분석협회를 탈퇴했고 다음에서 설명하게 될 전체론, 목적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한 후 이를 개인심리학이라고 명명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서구에서는 현재도 아들러의 이름이 프로이트나 융과 함께 어김없이 언급될 정도로 명성이 높지만 일본에서는 아들러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에 사용되는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아들러다. 만약 아들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관해 아들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내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아들러파가 존재했다는 사실마저 잊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이름이 잊혀도 상관없다. 그것이야말로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론을 상식처럼 여기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테니까.
아들러의 사상은 시대를 한 세기 앞서갔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 아들러가 사망한 지 한 세기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대는 아들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 인류는 아직 아들러가 구상했던 세상을 실현하지 못했다. 일단 행복에 관한 아들러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4가지 관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인관계론.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인간이 홀로 살아간다면 언어도 필요 없을 테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한 논리도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무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주하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당연히 상대방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일을 상대방은 해주지 않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는 일을 상대방이 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잃고 고민에 빠져 괴로워하게 된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행복에 관해 생각할 때 대인관계를 고찰하는 일은 빼놓을 수 없다. 전체론. 아들러는 자신이 창시한 독자적인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렀는데 개인은 분할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개인 심리학은 분할되지 않는 통일된 전체로서의 개인을 고찰하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 감정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다양한 형태의 이론에 반대했다.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상반된 판단을 하는 2가지 부분이 갈등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마음이 인간의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느닷없이 어린아이를 심하게 혼내거나 남을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러는 전체로서의 나 자신이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선택을 나 자신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러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마음속에 갈등 탓이라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얼렁뚱땅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목적론. 아들러는 이처럼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면 그런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 마련인데 아들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화를 주체하지 못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다. 불안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언가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생각해낸다는 뜻이다. 분노라는 감정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남들에게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남들에게서 동정을 유발하기 위해 슬픔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사후에 생각해낼 수도 있다. 학교나 회사에 가기 싫은 사람은 주변 사람은 물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핑계를 생각해내곤 한다.
전날 밤에 잠을 설쳤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같은 핑계가 대표적이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픈 것이다. 부모는 무리하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힘드니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전화해서 오늘 하루 아이를 집에서 쉬게 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떳떳하게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순간 아이는 아픈 증상이 말끔히 사라진다. 아이가 꾀병을 부린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몸이 아팠을 테지만 그런 증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뿐이다. 어른의 경우에는 약간 더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경우와 똑같다. 아이는 일단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즉 부모를 납득시키기 위해 필요한 증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존재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낸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이다. 그러므로 아들러파 카운셀러에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는 원인론적 발상을 목적론적 발상으로 바꾸는 데 있다. 우리는 원인론적으로 생각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감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 2가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분노나 불안에 관해 언급할 때 이야기했듯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스스로 감정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감정에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금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과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불행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과거에 존재하는 원인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에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히 바꿀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을 바꾸려는 결심이 필요하다. 불행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각하고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바로 목적이 된다. 하나하나의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행복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앞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대인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과제, 아들러가 말하는 인생의 과제가 있으며 그 과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위험한 요소로 가득하므로 방심하다 보면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서운 사람, 아들러의 말을 빌리면 적을 만날 수 있다. 반대로 필요하다면 자신을 바치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어지는 동료도 만날 수 있다. 남을 적으로 여길 것인지 동료로 여길 것인지에 따라
인생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며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달라진다. 이처럼 자신과 남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아들러의 말을 빌리면 어떤 의미를 둘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면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해결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자세는 보통 성격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런데 성격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연상되듯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거나 바꾸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아들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성격이라는 말 대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들러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며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이다. 아들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2살쯤에 인식하고 적어도 5살쯤에는 선택한다고 보았지만 현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시기를 10살 전후라고 여긴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오랫동안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현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외에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첫 라이프 스타일을 설령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해도 스스로 선택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앞서 불행한 채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다. 불편하고 부자유스럽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깨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지 않는 한 좀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한 라이프 스타일 또한 무언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만 먹는다면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라이프 스타일을 왜 바꿔야 하는가? 사람은 어차피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든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든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면서도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불행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러가 행복에 관해 한 말을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지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 인생에 대한 의미 부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진다. 세상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진다라는 말은 빈에서 아들러와 함께 일했던 리디아 지어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지어는 어느 토요일에 신경질적인 성격에 관해 라는 아들러의 책을 읽기 시작해서 휴일이었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책에 푹 빠져들었다. 무척 더운 날이었지만 저는 홀로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러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도 읽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러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요. 의미부여라는 것은 인생이나 세상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에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괴롭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괴롭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변에는 무서운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의미 부여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것을 행복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요컨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로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틀렸다. 아들러는 괴로운 인생이 마음가짐에 따라 즐거워진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과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될 것이고,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이라면 단맛, 매운맛, 쓴맛을 느끼는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에 관한 문제라면 주관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행복도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행복을 느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상이나 자신에 대한 의미 부여가 바뀌면 세상과 마주하는 법은 물론 행동까지 바뀐다.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를 바꾸어야 행복해질지, 의미 부여를 바꿈으로써 세상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의미 부여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4~5살쯤에 선택한다면 아직 언어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시절에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아들러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깨달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깨달은 본인의 책임이다. 아들러의 말을 또 하나 인용해 보겠다.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라고 설득할 수는 있지만 고치겠다는 결심을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여기에 행복해지기 위한 힌트가 숨어 있다. 행복과 라이프 스타일. 사람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른다. 사람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행복과 라이프 스타일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무엇을 행복이라고 볼 것인지도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행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고 볼 것인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 판단할 때의 경향이나 패턴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혹은 관련을 맺는 사람들이 달라져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곧 대인관계를 뜻하고 그 대인관계 안에서 일정한 행동 패턴이 생겨나며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카운슬링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최신의 고성능 기종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자신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기 자신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휴대전화 바꾸듯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일까? 아들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의 자신을 다른 자신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이런 자신에게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달라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두고 싶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나에게는 이런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점이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사실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싫은 이유를 말하기는 쉽다. 그 사람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친절하고 살가운 사람으로 보여서 좋아했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꼼꼼하고 착실한 성격이 나중에는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비치기도 한다. 또한 대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무신경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방금 그 사람이 무신경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무신경한 사람이라고 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자기 자신의 눈이 바뀐 것이다. 그렇게 보는 눈을 바꾸는 데는 목적이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리는 없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는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때까지 좋아했던 사람을 갑자기 좋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변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결심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단점만 눈에 들어온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위해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일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남들과 부대끼다 보면 상대방에게서 미움을 받는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미움을 받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신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자기 자신의 단점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자신에게는 이런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그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불행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대인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패턴이다. 이런 자신이 싫다고 생각해도 막상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면 두려워진다.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식으로 행동하려고 결심하면 다음 순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자유스럽더라도 이전까지 고수하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게 된다. 속으로 호감을 품고 있던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시선을 휙 돌리는 모습을 봤을 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 상태이므로 그런 결심을 뒤집고 행복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지금은 남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온몸으로 남들과 마주해야 한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보려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결심을 뒤집지 않는 한 지금의 자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라는 도구는 다른 도구로 대체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쭉 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그 이유는 남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점도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재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소속감은 자신이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남들에게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이 틈만 나면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남들을 위해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될 수도 없고 소속감을 얻을 수도 없다. 그 때문에 아들러는 남들을 동료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동료이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다.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공헌하거나 협력하려고 한다. 이로써 주제는 남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남들이 상처 주는 무서운 사람이 아닌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남에게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게 보통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혹시나 그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과연 그 사람을 비웃게 될까?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자신이 이야기할 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더듬거리더라도 남들은 그런 자신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다른 사람을 동료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평소에는 다정했던 아버지가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좀처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심기를 굉장히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해하지만 내가 두들겨 맞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잘 지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싫어질 때 그 사건을 떠올리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아무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들이 실제로 무서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남들과 관련을 맺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들을 무섭다고 여기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남들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건이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사건이 좋은 핑계였다.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기.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배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나의 기대를 배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불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아들러는 다른 사람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남들에게 그릇된 기대를 하게 된다고 여겼다.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남들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밖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만 지적해두겠다. 남들에게서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남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복해질 용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